네, 오늘 개장 방송에 바이오가 쏙 빠졌는데 바이오를 채워 넣어야죠. 바이오에 대해서 깊이 있는 분석을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요.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 제약바이오 커버하고 있는 엄민용 애널리스트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최근에 제약바이오 업황이 좀 궁금합니다. 분위기가 좀 사뭇 어떤가요? 네, 최근 제약바이오 업황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미국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현황을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미국 나스닥 바이오테크놀로지 인덱스라고 하는 NBI라고 부르는 이 지수하고 S&P 바이오텍 ETF인 XBI 이 두 개에서 현재 10월까지 연일 하락 중이었지만 최근 금리 인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좀 빠지면서 11월부터 계속적으로 반등 중입니다. 그래서 미국 바이오도 지금 저점을 딛고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가장 최근에는 이제 유전자 편집 치료제 네. 엑사셀이라고 하는 제품이 드디어 영국에서 최초 승인이 됐고 이게 인류 최초로 이제 유전자 편집을 하는 시대가 도래한 상황이기 때문에 유전자 가위가 등장하고 또 편집하고 그러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툴젠이 이제 좀 급상승을 보여줬었습니다. 이슈몰이로 좀 주목받고 사실 우리가 시즐이라고 하는 진짜 가위는 아니고 효소로 자르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크리스퍼 카스9이라고 하는 3세대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서 이제 겸상적혈구병하고 이제 지중해 빈혈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 적응증에 대해서 이제 네. 순차적으로 승인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12월 8일 날 FDA 승인까지 현재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글로벌 빅파마들의 움직임은 좀 그렇고, 자, 국내에는 조금 연관되는 기업들이 작년에 이제 ABL 바이오가 사노피에게 파킨슨병 치료제로 1.3조 원 기술 이전을 체결했고 그때 받은 단기 계약금만 900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네. 드디어 국내 바이오텍들이 미국 이제 빅파마 또는 스위스 제약사로부터 1,000억 원대 계약금을 받고 있는데 최근에 종근당이 노바티스하고 1.7조 원 규모 계약 체결을 했고 네. 여기서 받은 계약금만 또 1,000억 원이 넘는 등 굉장히 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계약금도 종류가 있잖아요. 이렇게 뭐가 어그러졌을 때 반환해야 되는 계약금이 있고 그냥 먹는 계약금이 있고. 네. 보통 계약금은 이제 선급금으로 반환 의무가 없는 계약금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비상장사인 오름 테라피틱스에서 백혈병 치료제에 대한 이제 기술 이전을 BMS에 했고요. 이때도 계약금으로만 1,300억 원 수준의 선급금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국내 기업들이 현재 계속적으로 빅파마하고 기술 이전이 나오고 있고 여기서 연일 이제 계속적으로 다른 바이오텍에서도 기술 이전을 해준다고 한다면 네. 바이오 섹터 자체에 좀 선순환이 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성장 섹터의 대표적인 IT나 바이오나 사실은 BT라 해서 바이오 테크놀로지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금리에 또 민감하다 보니까 일단 시장 금리가 긴축 기조가 좀 느슨해지고 하다 보니 자금도 좀 순환하는 분위기가 해외에서 있다. 이런 얘기 해주셨고,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엔데믹으로 전환되면서 바이오 기업들이 또 다른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한 활발한 움직임들을 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그게 이제 임상 결과를 좀 다른 쪽으로 내놓는다든지 아니면은 기업 인수합병 움직임들 이런 것들도 한번 파악해 주신다면요. 네, 올해 가장 눈여겨볼 만한 임상 결과 그리고 M&A 그리고 기술 이전 요 세 가지를 좀 꼽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 임상 결과 중에서는 올해 10월달에 열렸던 에스모라고 하는 유럽 종양학회에서 이제 머크가 키트루다라는 면역항암제하고 그다음에 ADC 항체 약물 접합체라는 이 두 가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병용 투여해서 기존 방광암 환자의 기대 수명을 2배 늘릴 수 있는 임상 결과를 발표하고 에스모 학회 현장에서 기립박수가 이제 쏟아져 나왔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가장 주목해 볼 만한 이제 임상 결과로는 키트루다와 ADC의 병용 임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규모의 M&A로는 이제 파이자하고 시젠이 올해 3월달에 무려 56조 원에 달하는 M&A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시제는 네, 해외에 있는 해외 시젠인데 사명이 비슷해가지고. 네, 이 시젠이라고 하는 기업이 방금 말씀드렸던 키트루다와 그 기대 수명을 2배 늘릴 수 있었던 ADC 약물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파드셉이라고 하는 약물을 이 시젠이 가지고 있는데 파이자가 이 기업을 56조 원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주목받았던 기술 이전을 또 말씀드리면 이것도 ADC하고 또 연관이 있습니다. 머크에서 올해 다이치 상표하고 이제 ADC 약물 3개에 대한 총 220억 달러 규모, 한화로 30조 원에 달하는 이제 기술 이전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키트루다와 ADC 시장 자체가 지금 이 세 가지 M&A, 기술 이전 그리고 임상 결과 모두에서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내년 제약바이오 흐름은
아마 ADC와 키트루다가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국내 이제 관련성 있는 좀 기업들은 알테오젠 또 레고캠 바이오, ABL 바이오 같은 기업들이 현재 ADC하고 연관이 연관이 깊고 있군요. 또 키트루다하고도 연관이 깊은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테오젠은 이 머크하고 어떤 딜이 오가는지 모르겠는데 매각설까지 나오던데요. 최대 주주 의중에 달린 문제라는 말.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네, 머크 키트루다라는 제품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이런 매각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알테오젠이 비공개 계약으로 현재 계약사가 어디인지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네. 현재 임상 진행 현황을 봤을 때 알테오젠이 이 키트루다의 특허 만료를 이제 회피하기 위해서 피하 주사 제형이라고 하는 제형 변경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는데 네. 이렇게 되면 알테오젠은 키트루다 피하 주사 제형이 연간 수십조 원의 매출액을 달성했을 때 거기에 따른 로열티를 받게 되거든요. 그럼 그 로열티 비용이 현재 알테오젠을 매각하는 비용보다 높기 때문에 매각하는 수순이 더 좋지 않겠냐. 네. 이렇게 시장에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기존 빅파마하고의 체결된 계약과 그리고 향후에 또 체결해야 될 빅파마 계약 이런 것들이 경쟁사인 머크의 매각됨으로 인해서 파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키트루다는 알테오젠에게서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보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인 다수의 계약건들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피하 주사 기술 이전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좀 긍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는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이 될 겁니다. 뭐 지금 당장 매각하는 것보다는 기업의 네. 가치를 충분히 받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창출됐을 때 매각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현 시점은 조금 이르지 않나. 그러니까 시장에 그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 정도. 알테오젠에 이어서 이제 또 탑픽으로 한올바이오파마를 설명해 주셨던 것 같은데요. 한올바이오파마는 어떤 내용이죠? 네, 한올바이오파마는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인데 이제 이번 11월 말에 굉장히 중요한 임상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한올바이오파마가 기술 이전한 이뮤노반트라고 하는 회사는 현재 글로벌 13개 증권사가 커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뮤노반트는 한올바이오파마 물질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13개 증권사에서 커버되고 있는 목표 주가와 그리고 연간 매출 전망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한올의 분석 보고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국내 바이오텍들 중에 글로벌 증권사 커버가 나오는 파이프라인은 이 한올이 유일하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고요. 지난 9월 26일 날 이뮤노반트가 임상 1상 결과를 발표하고 그날 당일 97%가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 임상 결과는 이제 저용량 버전에 대한 네. 반복 투약 결과고요. 이번 11월 말에 발표되는 결과는 고용량 반복 투약 결과입니다. 결과적으로 고용량과 저용량에서 안정성과 유효성이 모두 확인될 경우 이뮤노반트는 다시 한 번 더 굉장히 큰 업사이드가 나올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 지금 현재 커버하는 13개 증권사 모두에서 이제 그 임상 결과에 대한 커버 보고서들이 연일 이제 목표 주가 상승되면서 나올 거고요. 지금 이뮤노반트는 시가총액이 아직까지는 경쟁사인 알제넥스 대비했을 때 5분의 1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나스닥 상장되어 있는. 맞습니다. 네. 현재 한 33달러 수준인데 지금 가장 높게 목표 주가가 제시된 증권사가 57달러거든요. 이렇게 되면 시가총액이 한 11조 원으로 현재 가치의 2배 정도 네. 상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한올바이오파마의 가치도 같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직간접적으로 연결성이 강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뮤노반트의 주가를 보고 이 한올바이오파마를 좀 판단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는 지표가 되겠네요. 작년 6월 달에 이뮤노반트가 3.14달러에서 네. 9월 26일 날 임상 결과 발표하고 40달러를 넘어갔었던 상황이고 현재 33달러를 유지 중인데 지금 작년 6월부터 현재까지 10배 이상 오른 상황입니다. 한올바이오파마는 그에 반해서 좀 상승 여력이 제한되어 있죠. 네. 다음은 이제 셀트리온. 네. 자, 이제 합병의 최종 문턱은 넘어선 것으로 보이는데 너무 합병과 주가에 대한 얘기들만 자꾸 네. 나오는 게 좀 안쓰럽긴 해요. 본업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없고 하여튼 뭐 물론 주주 입장에서 보면은 주가도 중요하죠. 네. 자, 셀트리온을 조금 뜯어봐 주시면. 네,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2사의 합병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일으키는 매출액과 비교했을 때 셀트리온이 헬스케어에 넘기는 물량은 다소 좀 불규칙적인 경향을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이 합병 이후에는 다 해소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어서 뭐 ESG 측면이나 아니면 이제 한 회사가 해야 될 일을 양사가 나눠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되는 비용들이 이제 감축되면서 이익 부분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나가야 되는 뭐 고정 비용들이 좀 네, 줄어들 줄어들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결국 본업입니다. 그렇죠. 이제 바이오시밀러 사업 자체만으로는 지금 더 이상 주가가 리레이팅 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 한 가지 힌트가 있었습니다. 어떤 거죠? 올해 셀트리온이 그 박스터 바이오파마 솔루션스라고 하는 mRNA CMO 사업부를 미국에 있는 공장을 직접 인수하려고 네. 시도를 했었습니다. 이때 인수 가격이 무려 5.3조 원에 달했었던 상황인데 요거를 이제 철회를 했던 상황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박스터 바이오파마 솔루션스 외에 2안, 3안을 계속적으로 검토 중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한국에서 이제 공장을 증설해서 이제 CMO 사업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셀트리온이 미국에서 공장을 인수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연결 영업이익이나 매출 그리고 공장 증설 계획 등을 발표해주면 이제 본업에서 시밀러 이외에 CMO 가치까지도 더해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시밀러 기업들의 멀티플은 굉장히 좀 낮은 상황이거든요. 네. CMO 사업이 본업으로 이제 추가된다 그러면 멀티플을 지금 현재 시점보다 더 높게 줄 수 있는 상황까지도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교과서적으로 배운 경제는 토빈의 Q가 1보다 낮으면은 기업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인수합병하는 게 훨씬 저렴한 비용이다 이렇게 배웠는데 물론 터빈의 Q는 또 뭐 나누기 뭐 대비해서 뭐 소비 자본에 이렇게 하지만 셀트리온이나 국내 이제 바이오 이 대표 업체들이 대부분 보면 코로나 때 자본이 막 들어왔잖아요. 주가가 많이 오르고 그 자본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숙제인데 인수합병 쪽을 많이 선택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결국에는 금리 인상 시기이기 때문에 바이오텍들이 자금 조달이 어렵고 올해 지금 8월까지 미국에서 이루어진 인수합병 규모가 900억 달러인데 이게 작년 전체 M&A 규모하고 맞먹습니다. 이미 올해 8월 달에 빅파마들이 M&A를 굉장히 작년 규모만큼 한 거거든요. 네.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결국은 자금 조달이 어려운 바이오텍을 빅파마들이 지금 인수하기가 가장 좋은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술 이전을 해갈 돈으로 지금은 바이오텍 한 기업을 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M&A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자, 국내 바이오 환경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뭐 이 임상도 3상까지 가는 경우가 아주 드물고 거대 자본이 들어가고 단계도 복잡하고 판매도 다른 영역이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라이센스 아웃을 좀 많이 해버리고 그냥 접는 게 많잖아요. 끝까지 가보는 게 없고 내년에는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어떤 이슈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올해 연말부터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기술 이전은 연말에 잘 안 나온다. 유럽하고 미국이 휴가 시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 작년 12월 23일 날 레고캠바이오가 암젠하고 ADC 기술에 대해서 1.6조 원 기술 이전을 체결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12월 29일 날 알테오젠이 산도즈하고 1,840억 원 규모의 이제 피아주사 바이오시밀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모두 12월 극 연말에 나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뭐 하반기 12월 이후부터 기술 이전이 나오지 않을 거다라는 이런 것들은 좀 작년에 좀 뚫어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연말까지 기술 이전을 계속 좀 기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제 내년 1월 8일부터 11일까지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리는데 그렇죠. 지금 국내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기술 이전 또는 이제 학회와 관련된 여러 발표들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1월 JP모건 헬스케어를 이제 시작으로 4월달에 AACR이라고 하는 이제 학회 그리고 저희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아스코라고 하는 6월달에 열리는 학회까지 네. 계속적으로 이제 학회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좀 같은 패턴을 보이지 않을까. 그 오프라인 학회들이 많이 원래는 있었지만 팬데믹 때 이제 멈췄다가 다시 재개가 활발하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간학회도 있고 뭐 학회도 되게 많던데. 자,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 제약바이오를 커버하고 있는 엄민용 애널리스트가 수고를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